더위를 피해서 백캉스 간다, 몰캉스 간다 이런 말들 많이 했었거든요. 쇼핑몰이나 백화점 가면 참 시원하죠. 근데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이 어떻게 유래됐는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 역사도 또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라떼 경제사 시간입니다. 유통업계의 꽃이라고 불리는 백화점의 변천사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경제전문 뉴미디어의 어피티죠.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 참 내수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네. 백화점 매출은 괜찮을까?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뭐 현대백화점 실적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업계 올해 2분기 매출은 사실상 제자리예요. 그래서 예. 사업은 사실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이 거의 그대로라고 하면 사실은 좀 뒷걸음질 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실 백화점이 유통업계의 제왕 자리를 내준 지 조금 됐어요. 팬데믹 이후에 자꾸 유통업계 매출비 중에서 편의점하고 백화점 매출이 좀 비슷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두 곳에서 다루는 상품의 단가 차이를 보면은 사실 이제 그래서는 조금 곤란한 거죠. 아하. 백화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신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1910년대, 1920년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 백화점은 굉장히 근대적인 유통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좀 100가지 물건이 있는 곳,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정말 많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좀 어디에 들어가도 물건이 뭐 1000가지는 있지만 아직 산업화되기 전에는 공산품이 그렇게 다량 쌓여 있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유한 풍경이었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수입산 공산품이 좀 있었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을 위해서 남산 아래 소공동 중심에 이제 많이 세워졌었죠. 그래서 이상의 시에도 등장하고요. 뭐 운영되는 거를 보면 뭐 오전에 모닝커피를 즐기는 좀 모던 손님들부터 이제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러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좀 많아서 따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약간 사회 문제화 시킬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하. 일제 강점기에 그 남산 아래 소공동 중심으로 백화점이 생겼던 거예요. 네. 지금도 그 동네에 백화점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점들, 그 신세계- 대기업들의 네, 맞아요. 본점들이 또 거기에 맞아요. 있죠. 신세계 본점 같은 경우 아직 그 건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 옛 건물도 네. 있고. 그러면 백화점 초창기에는 어떤 제품을 팔았을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옷감, 그러니까 포목점이 있었고요. 금은보석과 약품, 뭐 화장품, 문방구, 수예품, 여행구, 전기구, 이게 전자기구죠. 라디오나 축음기 같은 걸 팔았고, 그럼 굉장히 고급 그릇이었던 유기라든지 아니면 서적, 잡화, 식당까지 있어서 지금의 백화점 구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처음 생겨난 백화점 같은 경우에 뭐 지하 1층이 있고 지상은 3층까지 있기도 했고요. 일하는 사람들도 최소 수백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였네요, 당시에는. 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백화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의 색채가 좀 묻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생겨난 백화점은 1906년까지도 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의 충무로 당시 이제 혼마치라고 불렀던 미츠코시 백화점 오복점이 개관을 했는데요. 이제 일본 백화점 체인인 미츠코시에서 경성 출장소 느낌으로 문을 연 점포였었다고 합니다. 오복이 일본식 옷차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929년 지점으로 승격되면서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이 됐습니다. 이 건물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경성에 이제 화신, 조지아, 뭐 미츠코시, 히라타, 미나카이 이렇게 5대 백화점이 있었는데, 화신 백화점을 제외한 4곳은 모두 이제 일본 자본이거나 일본이 경영하는 백화점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일본 자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 백화점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원래는 이제 화신 상회라고 1918년에 민족 자본으로 설립이 된 이제 그냥 종합 상사 같은 가게였는데, 화신상회. 네, 1931년에 경영난에 이르러 가지고 박흥식이라는 이제 평안남도 사람이 인수해서 화신 백화점으로 재탄생을 시켰고요. 나중에는 이제 동아부인 상회였던 이제 동아백화점까지 인수를 하면서 전국에 1천여 개 가맹점을 확보한 좀 전국적인 유통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1934년에 대화재가 나서 불에 타버렸어요. 이제 보통 이러면 슬픈 결말로 끝이 나는데 뭐 네네.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제 박흥식 창업주가 워낙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다 보니까 종로경찰서에 오히려 화재 감시를 잘 못했다 이런 책임을 물어가지고 종로경찰청 청사에서 영업을 이어가다가 네? 1937년에 더 큰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아니, 백화점에 불이 났는데 이거는 경찰서가 잘못한 거다 해서 경찰서 건물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네. 당시에 요. 뭐
경성이라고 했었죠. 여기 사건이 화재 사건이 되게 많아서 좀 민감한 예. 분위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6층 총 건평 이제 3,000평이 넘게 지어가지고 당시 우리나라에 건립됐던 최대 건물이 됐고요. 무엇보다 이제 재개장을 하면서 최신식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화신 백화점 그리고 동아 백화점 그죠? 동아 백화점까지 네네. 인수한 박흥식이라는 평안남도 사람. 진짜 대단한 분이네요. 백화점이 불타니까 경찰서 건물에서 장사를 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백화점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언제서부터 진짜 급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980년대 초중반부터 좀 급성장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삼저 호황으로 들어오는 달러도 많았고 관치관 경제도 또 민간으로 조금씩 이양되어 올 즈음이었잖아요. 또 이제 1984년쯤에는 강남 개발이 완성이 되어가면서 기존과 다른 이제 훨씬 규모가 큰 백화점이 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남 개발하고 중동 진출로 호황을 맞았던 건설업체가 네. 소비자 유통에 좀 손을 댄 거고요. 사실 이제 화신백화점이 47년 만에 헐렸는데 그때 1984년입니다. 이때 이제 새 백화점이 건설했다 하면 이제 매머드급 매장에다가 그냥 점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나 미혼 남녀를 위한 레저 시설까지 갖춘 형태로 좀 발전을 해가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때 현대 같은 재벌 그룹이 좀 참여를 해서 기존 백화점들이 크게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1988년에 올림픽 개최 즈음이 되면 백화점 업계가 정말 춘추전국 시대가 돼요. 지역별로도 백화점이 좀 우후죽순 등장을 했는데 대구 동아백화점, 뭐 대전 동양백화점, 광주 가든백화점 같은 곳들이 있었고요. 당시 판매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기 때문에 공산품 품목으로는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다양한지는 유효한 경쟁이 좀 힘들어진 거예요. 서비스 경쟁에 들어갑니다. 이제 마치 이제 고급 호텔처럼 모자를 쓰고 유니폼을 갖춰 입은 직원들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인사를 하기도 하고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경영 전략으로 좀 활용하게 된 거죠. 저희 어머니도 결혼하시기 전에 백화점에서 일을 하셨대요. 거기에서 그 백화점 왔던 아버지를 거기서 만나가지고 여기까지만. 로맨스의 꽃이. 근데 많은 분들이 가든백화점, 동아백화점, 동양백화점, 화신백화점 진짜 추억의 이름들. 예. 다시 한번 이제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많던 지역 백화점들이 어쩌다가 사라지게 됐을까요? 이제 경쟁이 격화되니까 서울에 집중돼 있던 백화점들이 지역에 지점을 내면서 이제 다점포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산의 태화백화점은 1998년에 이제 현대가 인수를 했고요. 대구 동아백화점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뭐 중국 진출도 하고 후반에는 미국에도 진출을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잘 안 돼서 2010년에 이랜드가 인수를 했고요. 사실 이제 보면 자본력도 자본력인데 대기업은 다른 도메인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제 당해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1997년 외환위기 거치면서 이제 단일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금 이제 대기업이 아닌 업체가 버텨내기엔 너무 큰 위기여서 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기업에 많이 흡수가 됩니다. 부산의 태화백화점까지도요. 그러니까 백화점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업자 같지만 다른 유통망하고 결합한 유통 공룡들 앞에서는 백화점들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예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통시장이나 슈퍼보다 아무래도 백화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글쎄요. 인식이 어땠을까요? 백화점에서 소비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게 뭐 소비 사회로 넘어가던 시절인 이제 1980년대, 1990년대, 그러니까 백화점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시기랑 맞물리죠. 이때는 비판의 대상과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었고요. 비판과 네. 동경이 겹치던 곳. 명절을 앞둔 시기, 뭐 백화점 입장에서 대목 시기가 되면요, 이제 정부가 국세청 직원이나 따로 꾸린 과소비 감시반을 백화점에 파견을 해서 이제 뭐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장부도 들춰보고 소비 이제 계산하시는 분들 앞에서 엄격한 분위기도 조성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영업에 좀 지장이 컸다고 합니다. 정기 세일에 들어서면 이제 정가의 70%도 나왔기 때문에 백화점 근처 도로는 뭐 거의 주차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세일 가격조차 바가지 요금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항상 나왔었고요. 이제 물론 이제 품목이 다양해지고 이제 더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물건이 팔린 것도 맞긴 한데 처음 들어와 있던 물건하고 품종 자체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때 인기 있었던 물건들을 보면 새롭게 인기 있었던 물건들을 보면 좀 학생용품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이제 피아노 같은 악기가 또 많이 팔렸다고 해요. 이제 피아노 같은 것들은 백화점 아니면 사실 팔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아파트 계속 들어서고 주거지 개발되던 시기이니만큼 새 집에 넣을 수 있는 고급 가구 조명기구도 인기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굉장히 저기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니 이런 동경의 대상과 약간의 이제 비판도 같이 나오는 거죠.
과소비 감시반이 백화점에 파견되기도 했었고요. 네. 정말 추억의 이야기네요. 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적에도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셔틀버스가 다닌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화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네, 타보셨나요? 저도 타봤어요. 네. 저도 사실 좀 타봤는데 네. 문화센터 갈 때 많이 저 타봤어요. 미니버스 자주 다녔죠. 네. 그래서 1980년대 초중반까지 백화점이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었는데 이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1986년에 도소매업진흥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이제 중소형 상인들이나 버스 업체들이 이제 피해를 입어서 사실 피해가 되게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금지가 됐다가 1990년대 초반이 되니까 백화점이 이제 뭐 경쟁에서 이기려고 서비스를 또 많이 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환으로 이제 부설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 회원용으로 세우면서 이 회원용으로 셔틀버스를 이제 우회해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객 편의를 좀 제공을 했고요. 이제 각 지역의 대형 쇼핑센터들 무슨 프라자가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프라자? 예. 네, 당시에 이제 대형 쇼핑센터들도 셔틀을 좀 운행했었습니다. 이 싸움은 근데 굉장히 오래 가서요. 1990년대까지도 이제 뭐 재래시장이나 다른 그 대중교통 업체하고 이제 마찰을 하면서까지도 이게 운행이 되다가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이제 운행을 좀 그만두게 됩니다. 맞아요. 2000년대 초반에도 이 백화점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때문에 지역 유통이 다 죽는다 막 이런 네. 비판도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백화점이야 그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은 공간이니까 맞아요. 그 전략의 일환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 백화점 전 지점에 설치한 것은 아니고 강남 센터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 고객력은 이제 고객들은 소비력이 풍성하니까 물건이 아니더라도 고객의 지갑을 좀 열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기 좀 좋은 지역이었죠. 당시에는 스포츠 강좌가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수영이나 테니스, 뭐 윈드서핑, 볼링 이게 1980년대 기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스포츠 종목이 많이 개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림을 도맡아 하는 주부들을 잡아야 했기 때문에 요리나 재봉틀, 노래교실 같은 여성 전용 문화센터도 꽤 있었고요. 이게 근데 전문으로 배울 수 있는 교습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었다고 해요. 근데 또 이러면서 이렇게 모셔온 고객들이 이제 백화점 식품 매장이나 이제 문화센터 식품 매장이나 이제 그 이제 1, 2층에 있는 거기에서 많이 좀 시간을 머물게 돼서 매출에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백화점 가면 배고파지니까 뭐라도 네. 먹어야 되고 온 김에 생필품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백화점이 고급 소비가 아니라 생필품을 살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또 인식이 바뀐 그리고 거였죠. 또 일종의 커뮤니티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요. 5107님이 전주에 있는 첫 코아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었다고. 유니폼 입은 누나가 버튼을 눌러주셨다고. 근데 예전에 이제 엘리베이터 걸이라는 직업도 있었죠. 박성추님은 고등학교 교복 사러 종로 화신백화점에 갔던 게 기억나네요. 백화점에 대한 이제 추억은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 백화점은 또 많이 변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공간을 선보이고 있잖아요. 네. 팝업 매장, 네. 또 그다음에 뭐 어디 지역에서 유명한 식당, 디저트 이런 것들 엄청 또 끌려오더라고요. 맞아요. 요새는 이제 백화점에서도 식품이 가장 좀 매출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백화점은 계속 이제 트렌드를 좀 선도해왔던 유통 형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구경하기 어려웠던 공산품들하고 수입품들로 이렇게 소비의 주체였던 지식인들과 부유층을 좀 이끌었었고요. 이제 고도 성장기에는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항상 좀 최첨단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사는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소비의 주체도 약간 10대, 20대로 굉장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백화점이 이 고객을 공략을 하는 어떤 전략이 영플라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게 조금 낡기는 했죠.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내놓았던 것들이 좀 무거운 느낌이 있고 팝업 같은 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시들하다는 최근 기사를 제가 많이 읽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직구를 바로 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조금 더 파격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다른 이제 도메인들과 결합을 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그게 이제 백화점만의 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는 많이 또 바뀌어가고 있는 게 곽정은 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최근에 마산에 있는 롯데백화점이 폐업했어요.
어릴 적부터 있던 백화점이라 없어지니까 저의 추억도 사라졌네요. 아쉽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지역 백화점들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생기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소비가 많아지면서 맞습니다. 거점으로 생각했던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하면 그냥 떠올랐던 그런 공간의 백화점들도 하나 둘씩 또 사라지고 있고 복합 쇼핑몰 공간으로 또 재탄생되기도 하고 있고 나중에 또 요게 라떼 경제사의 또 소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